재벌가 시어머니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만 원 보내라. 밥값이래요. 그 2만 원이 5천억짜리 복수의 시작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2015년 5월 14일.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택받았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드레스,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시어머니가 직접 걸어주셨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조건부였다는 걸. 그리고 그 조건이 결국 돈이었다는 걸. 결혼 3년 차. 시어머니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상장 준비, 해외 진출, 언론 인터뷰. 집 거실에는 올해의 여성 기업인 상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고 든든한 남편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예고 없이 무너집니다. 2024년 가을. 뉴스에서 회계 부정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지금 당장 집에 와. 저는 빗속을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불안하게 뛰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큰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평소엔 불이 환하던 집이 그날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쥔 남편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1200억이래 빚이 엄마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00억.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웃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회사는 무너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직원들은 떠났고 협력사들은 하나둘 관계를 끊었습니다. 언론은 매일 우리를 물어뜯었습니다. 김봉애 회장이 횡령 혐의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차명 계좌가 400억 규모로 추정된다. 그룹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른 날.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넌 원래 우리 집안에 올 사람이 아니었다. 민호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다. 너희 집안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하지만 민호가 좋다니까 허락했다. 그때 내가 바보였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명예도 돈도 미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떠나는 게 나을 것이다. 민호에게도 그렇게 말하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가치 없는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10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 일주일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지 않기로. 이대로 도망치면 모든 것이 진짜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던 중 갑자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2만 원 보내라.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만 원. 생활비도 아니고 2만 원. 바로 아래 이어진 문자였습니다. 지난주 내가 집에 왔을 때 먹은 밥값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계산한 적 없던 그 밥을 지금 2만 원으로 계산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더 먹으라며 챙겨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밥값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2만 원을 보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송금 완료 화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2만 원을 요구했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10년 동안 제가 해온 모든 것에 비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울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닌 저를 선택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도 이 분노도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걸. 2주 뒤 집 앞에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봉희는 어디 있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이 집이라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문 안쪽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200억.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에서 제 눈과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책임져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고 있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남편은 왜 엄마가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만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허한 위로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가 남아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되고 손때 묻은 봉투, 그 위에는 제 이름이 볼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손으로 적힌 날짜별 거래 내역, USB, 통장 사본, 계약서들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횡령 증거, 차명 계좌, 비자금 조성, 임원들과의 거래 내역, 뇌물 수수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 본인의 범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제게 남긴 걸까? 이건 자폭장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시어머니는 끝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서류 더미 속에서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 작성일은 2024년 10월 1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걸 읽고 있다면 내 계획은 시작된 거다. 이 장부를 세상에 내놓아라. 그리고 이 각서로 너 자신을 지켜라. 내가 남긴 건 빚이 아니라 선택이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2만 원. 상속 포기 각서. 그리고 장부.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채권자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이걸 받아달라고 말하며 USB와 장부를 꺼냈습니다. 채권자 대표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느냐고. 저는 시어머니가 남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확인한 뒤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건 핵폭탄이나 다름없다고. 검찰에 제출하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끝난다고. 김봉혜 회장도 포함해서.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이걸 자신에게 가져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할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한다는 것도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봉혜 회장이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무슨 뜻인지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2만 원을 보냈다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도망갔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가족을 지켰다. 그게 시험이었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장부는 복수다. 하지만 미움의 복수가 아니다. 사랑의 복수다. 당신이 끝까지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한 뒤 정의를 맡긴 거다. 일주일 뒤 저는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USB와 장부 그리고 제 결심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검사와 마주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의 출처를 묻고 저는 시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세상에 알리라고 제게 맡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증거 능력이 충분하지만 이로 인해 시어머니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그래도 제출하겠느냐고 물었고 저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세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룹의 비자금이 1,400억 규모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전직 임원 7명이 긴급 체포되었으며 시어머니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제가 시작한 일이지만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지친 목소리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저에게 왜 그런 자료를 제출했느냐며 우리끼리 충분히 덮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잘못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아프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검찰은 차명 계좌에서 800억을 환수했습니다. 그 돈은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협력사 미지급금으로 사용되었고 남은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울며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어머니가 원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선택한 것인지. 그리고 재판 날이 찾아왔습니다. 법원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2만 원부터 장부까지 모든 것이.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변호사 박정우는 시어머니가 남긴 영상이 있다며 재판이 끝난 뒤 저에게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 것일 것이다. 우선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실패한 인간이었다. 돈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도 떠났고 친구들도 떠났고 아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민호를 망친 건 나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제대로 보았다. 그 사람이 너였다. 10년 전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너는 긴장해서 손을 떨고 있었다. 시댁 방문이 처음이라 실수할까봐 무섭다고 했지.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너를 시험했다. 계속 끊임없이. 너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2만 원이었다. 내가 망하고 내게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너는 남아줄 것인가? 너는 남아주었다. 2만 원을 보내면서까지 평생 쌓은 건 재산이 아니라 결국 내 곁에 끝까지 남아준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열심히 일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